똑바로 봐. 여기 당장 메일을 보내라고. 죽인다. 하하. 밀리터리 Q&A입니다. 내가 현역 때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곤 했죠. 야전에선 정말 이때가 좋았어요. 예. 요즘엔 물론 옛날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전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죠. 위스콘신 트윈레이크에서 칼이 메일을 보냈는데 요즘엔 과연 사격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접 보여달라는군요. 미 해병은 여전히 이곳 캘리포니아 캠프 펜들턴 같은 야외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나 수준을 올리고 싶을 땐 실내로 들어가서 ISMT, 즉 실내 사격훈련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안에서는 먼지도 연기도 많지 않죠. 그러나 시끄러운 사격의 소음만은 여전합니다. 이 ISMT는 각종 화기와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나로 조합해 재미와 오락이 넘쳐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이건 절대로 장난감이 아닙니다. 마이클 매드베리 하사가 가장 인상적인 장치를 관리하고 있었죠. 이 무기는 꼭 진짜처럼 발사가 되는데요. 느낌도 진짜 같고 반동도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실제 무기입니다. 다만 탄환을 대신해서 레이저와 자석을 사용하는 거죠. 무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없는 게 없죠. M16에서 240 걸프 기관총, 50 기관포, 대전차포 모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구주나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가능하죠. 대단한 장점이네요. 밖에서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부대는 이곳으로만 들어오면 충분히 훈련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압축된 이산화탄소 가스를 무기에 펌프질해서 실제와 똑같은 반동을 일으킴으로써 생생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환도 있죠. 그러나 약포에 화약 대신에 자석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자석이 센서를 당겨 실제 사격과 똑같은 반응과 정확도로 비디오 표적에 레이저 빔이 발사되게 해주죠. 그러나 ISMT는 그 이상의 기능이 있습니다. 공중 폭격을 요청해야 할 경우에 공중 폭격, 스크린은 어떻게 함포 되죠? 사격, 야포, 박격포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박격포원을 불러서 표적에 대고 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비디오 게임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런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방 하나에 들어간 컴퓨터 장비만 30만 달러치죠. 무기가 260종이니까 총 420만 달러네요.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고 혹시 걱정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ISMT가 훨씬 돈을 아끼는 겁니다. 단약의 비용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고 사격장의 이용에 대한 일정 조정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만 떠들어대고 이 몸이 직접 이 귀여운 친구들을 체험해봐야겠죠. 첫 선택은 당연히 나의 오랜 친구인 마디우스 50 기관포입니다. 이 무기는 야전에서와 실제로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탄띠로 총알을 재고 네, 50 탄띠를 사용합니다. 여기 자력 센서가 있죠. 총알을 재면 무기가 이 센서를 감지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맞춰서 총알을 재고 놀이쇠를 2번 당기세요. 락앤롤. 좀 맞췄나요? 아니요, 맞추면 피가 나와요. 이런. 맞췄네요. 한놈 잡고. 총알 떨어졌다. 비록 탄띠가 무기 속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자력 센서가 몇 발이나 발사됐는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총알이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면 재장전을 해야죠. 점점 익숙해지는군요. 저놈을 잡아야지. 마치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서 진짜로 사격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군요. 이 스크린의 이미지는 저 뒤쪽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부대와 탱크를 추가 투입하고 위치를 변경하고 심지어 적에게 반격을 가하기도 하죠. 이 작은 친구는 뭐죠? 이건 M249 군대 지원화기입니다.
분대별로 지급되는데 소총사수용이죠. 분대별로 3개요. 예, 쏴도 되나요? 됩니다. 괜찮아요? 아, 그럼요. 마음껏 쏴보세요. 갈겨보자고. 아, 놀라워요. 명사수신데요. ISMT는 훈련병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보다 고도화된 훈련 시나리오에서 조종자는 해병을 상대로 예상되는 수많은 전술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대치 국면에서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사격을 퍼부을 수 있죠. 집중 사격을 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어요. 결국 컴퓨터 콘솔만으로도 개개인을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난 버튼 조종자에게 농락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명중이에요. 백발백중인데요. 잡았다. 이건 젊고 도전적인 해병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는 정말 딱입니다. 만약 신병이 방구석에서 빈둥대던 청소년이었다면 이미 컴퓨터와 이메일, 비디오 게임, 각종 첨단의 경고음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한 수 배웠겠지? 다 죽여버렸어. 예, 그랬군요. 싹 쓸어버렸지. 나한테는 20살짜리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사흘에 하나씩만 던져주면 저 캠프에서 날도 샐 겁니다. 클린트! 평생 거기 앉아서 이메일이나 읽고 있을래? 받아라! 내 회란판 어디에다 뒀냐? 고맙다. 다음 이메일은 콜로라도의 포트 콜린스에서 보내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군의 가장 성공적인 전투 방지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기는 바로 서기 전 5세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엔 당연히 카메라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어요. 좋아요. 이것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그리스 최고의 사고 뭉친 스파르타 군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건 77 맞은 아테네 군이고요. 당시 이들은 공격선을 최대한 넓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소 8열 이상 늘어섰죠. 여긴 4열뿐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첫 2, 3열의 병사들은 2.7m 길이의 창을 들고 전진하면서 찌르고 빼기를 반복했죠. 이건 마치 멈추지 않는 거대한 찌르는 기계 같았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뭘 했을까요? 앞에 있는 애들을 미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투는 기캐봐야 고작 30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넌 완전히 죽었다고 복창해. 가자 죽는다. 그래, 맛이 어떠냐? 우리한테 딱 맞는 이메일을 몇 통 받았습니다. 속도에 관한 거죠. 첫 번째 거는 네브라스카 타카마에 사는 잭이 보낸 건데요. 이 친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답니다. 자, 헬멧을 단단히 쓰고 잘 들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는 미국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의 미코얀 미그 25로 일명 폭스뱃이라고 하죠. 폭스뱃은 마하 3.2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속 3,360km가 넘죠.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성층권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폭스뱃은 이륙한 지 4분도 되지 않아서 무려 34,200m의 고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러나 즉각 회전하진 못합니다. 명백히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탱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탱크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노스다코타 캐링턴에서 데일이 보내온 질문으로 넘어가죠. 데일은 2차 대전에서 가장 빠른 궤도 차량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데일, 그거야 레이싱 트랙에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차 대전에서 도로의 제왕은 M18 헬캣이었습니다. 이름도 멋있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헬캣은 시속 약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었죠. 당시 다른 탱크들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속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였죠. 이 M18이 다른 경쟁자들과 얼마나 필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린 컴뱃 비히클스라고 불리는 외장 복원 공장에 방문해서 생산자들에게서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 세계에 버려져 있는 이 탱크의 조각들을 찾아내서 우리 공장으로 가져와 1941년에서 45년까지 사용하던 형태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려 2000시간 동안 뼈 빠지게 렌치를 돌려 녹슨 고철 덩어리를 진열대에 전시시켜 놓을 정도로 탈바꿈시키죠. 모두가 쓰레기라면서 폐차장으로 보내라는 차량을 복원시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완성되면 공장에서 막 출고된 것처럼 멋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될까요? 그걸 알아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시승할 M18은 보스니아에서 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유고슬라비아에 수많은 탱크를 넘겨줬죠. 그리고 컴뱃 비클스사에서 내전이 끝난 후 보스니아 군에 남아도는 탱크 가운데 한 대를 구입했죠. 1943년부터 45년까지 2,500대의 헬캣이 부익사의 어셈블리 라인에서 조립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죠. 바로 400마력 9기통 레디알 비행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들의 반응이 빠르고 또 민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션바의 현가 장치는 구름 위를 나는 듯하죠. 울퉁불퉁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바위나 웅덩이 같은 곳에서도 평지만 계속 달리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쾌적합니다. 사랑받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러한 성능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바로 초고속 76mm 포로 적군을 신속히 겨냥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이 M18은 탱크라고 할 수 없죠. 엄밀히 말해 박격포 장갑차입니다. 그러나 자주 대전차포라는 걸로 더 알려져 있죠. 육군의 자주 대전차 부대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빠른 궤도 차량을 원했습니다. 발포를 하고 노출이 되기 전에 신속히 피할 수 있는 차량을 원했죠. 기동성과 화력이 주요 속성입니다. 그 상징이죠. 그래서 장갑 보호를 포기했어요. 장갑이 무척 얇습니다. 1.6cm 정도에 불과하죠. 반면 셔먼 탱크는 6.3cm입니다. M18은 자주 대전차포의 원리와 기술 가운데 정수만을 뽑은 겁니다. 모두가 원하는 자주 대전차포였어요. 나중에 탄생하는 탱크들은 포의 구경이 더 커지고 화력도 타력도 더 세졌지만 기동성이 떨어지고 속도에서 못 미쳤습니다. 당시의 제1원칙은 빨리 치고 빠지는 것이었죠. 그럼 레이싱을 한번 펼쳐보죠. M18을 다른 자주 대전차포와 달리기 시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상대는 M36 잭슨이죠. M36은 90mm 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M18보다 장갑이 더 두텁고 덩치도 더 크죠. 그래서 M36은 2차 대전에서 상대기의 뒤통수를 잡고 강타당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시동을 걸어봅시다. 제자리에 준비 땅! M18이 처음부터 날듯이 출발해 일찌감치 앞섭니다. M36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라는 걸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죠. 우리의 헬캣에 비하면 완전히 거북이죠. 하기에 어떤 탱크라도 M18에 비하면 거북이죠. M18은 2차 대전에서 가장 빠른 탱크라는 명성을 증명했죠. 부드럽게 앞서 나가 폭발하듯 피니쉬를 끊었습니다. M36은 먼지만 먹고 말았죠. 기대했던 대접전은 없었습니다. 자주 대전차 부대의 공식 구호는 바로 찾아라, 공격하라, 파괴하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친구들의 비공식 구호가 마음에 들더군요. 이들의 비공식 구호는 쏘고 튀자입니다. 야호! 말은 미군 역사에서 오랫동안 탁월한 역할을 해왔죠. 1차 대전에선 5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말 등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병대와 말, 그리고 인간이 함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은 역시 남북전쟁이죠.
볼티모어의 드류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당시 기병대가 어떤 전투 장비를 갖췄는지 궁금하답니다. 다퍼, 네 모습 TV에 나온 거 본 적이 있냐? 넌 유명해질 거다. 드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 제작진은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악지대에 자리한 캘리포니아 포트 테전으로 말을 몰아 달려갔습니다. 150년 전 미 기병대가 실제로 이곳에 주둔했었고 현재는 재현 역사공원으로 쓰이고 있죠. 포트 테전의 이 재현 배우들은 최고 수준의 기병들로 19세기 기병대원들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 기병대는 처음엔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 주로 정찰과 메시지 전달 임무에 투입됐죠. 그러나 이내 양 진영의 장군들은 기병이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기병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정작 놀라운 건 무려 900에서 1200명에 이르는 연대원이 모두 말을 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내 보병으로 전환이 되죠.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병대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했죠. 말 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권총이었습니다. 표적을 잽싸게 겨눠 쏠 수 있어 접근전에서 위력을 발휘했죠. 북군과 남군의 병사들이 보유한 권총은 기본적으로는 같았습니다. 병사들이 전투에서 사용한 도구는 바로 이 권총인데 모델 1860, 6혈포, 449경이었죠. 아주 효율적인 무기였어요. 70m에서도 맞출 수 있었죠. 기병대에게 조금 더 센 화기가 필요해지자 최첨단 모델 1859 칼빈 소총이 등장했습니다. 이 칼빈은 일반 소총보다 짧고 더 가벼웠죠. 달리면서 쏘기도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내린 후 보관하려면 여전히 짐이 됐죠. 이건 칼빈 멜빵으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니죠. 그리고 뛰어난 기병이 언제나 곁에 두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멋진 기병도였죠. 남북전쟁에서 이 도는 단순히 장식용으로 차고 다니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기병도는 아주 중요한 최후의 무기였죠. 총을 재장전할 시간이 없을 때 근접전에서 사용됐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은 휘어져 있어서 휘두를 때 적에게 걸리지 않고 말 위에서 떨어뜨릴 수 있었죠. 걸을 때는 높게 차고 말을 탈 때는 밑으로 내려찹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말을 몰 수 있죠. 남군은 북군에게 화력에서 밀렸습니다. 그것은 연방정부가 남쪽의 해상을 봉쇄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의 무기가 연합군의 해안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방군에겐 당황스럽게도 수백 명의 연합군 기병대가 대단히 성능이 우수한 권총을 손에 넣었죠. 르메시라고 하는 프랑스 권총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권총은 6혈포였지만 르메스는 9혈포였습니다. 특히 이게 마음에 듭니다. 산탄총을 발사하는 총신 아래에 추가 약실이 있다는 것이죠. 손을 뻗어 잡으려던 사단이 날 겁니다. 약 2,500정의 르메시 북군의 봉쇄를 뚫고 들여져 와서 보병 장교들이 사용했고 기병대에서도 소수가 사용했죠. 오랫동안 많은 임무가 지속됐기 때문에 기병들은 무기 외에도 많은 걸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기병들은 또한 자기 자신들의 장비뿐 아니라 말의 장비도 가지고 다녔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859년형 맥켈렌 안장과 담요, 음식에서 편자까지 담을 수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장비는 최대 25kg에 달했죠. 그래서 기병의 몸은 날씬해야 했습니다. 65kg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말 등에 올리는 최대 무게는 90kg이었습니다. 체중이 65kg이 넘으면 포병이나 보병이 되고 기병은 될 수 없었죠. 요즘에 이런 체중 제한을 두는 것은 아마 기술을 뽑을 때일 겁니다. 1863년이 되면 산업이 발달한 북부는 전쟁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기병대에게 새로운 의복과 신무기를 지급하게 되죠. 그러나 시골인 남부에는 공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군도 같은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모든 게 북군에 비해선 부족했죠. 우리 것이 더 오래됐군요. 훨씬. 북군과 똑같은 것을 받지 못했어요. 1년에 속옷을 몇 개나 지급받죠? 하나요. 하나? 난 하나로 2년 반 입어요. 그렇군요.
어느 쪽 병사든 간에 기병대는 그 스스로 귀한 무기라는 걸 입증했죠. 어디든 갈 수 있고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부대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와, 명심하세요. 기병이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말도 똑같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식, 물, 신발, 의료 점검. 당시엔 병참 열차가 오면 정말 난리였을 겁니다. 다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혹시 잠깐 내가 집 잘 팔아버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위장 그물로 잘 쌓아놓았습니다. 뭔가를 감출 때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휴스턴에 사는 짐이 대양에서 5만 톤의 전함을 감출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네요. 그건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요즘엔 일반적인 군함은 전부 회색으로 출고가 됩니다. 그러나 1차 대전 때의 함선들은 미체라고 부르는 다양한 색채와 패턴의 색을 칠해 현대 미술의 걸작을 만들어냈죠. 이 기괴한 페인트 때문에 한층 더 도드라져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엔 적의 잠수함의 함장은 의도한 표적의 속도와 방향을 알아내야 사실상 어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미체를 사용함으로써 전함의 윤곽과 모습이 흐트러지고 멀리 있을 땐 속도를 잡아내기도 힘들어 결국 어디가 이물이고 고물인지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2차 대전 때에도 여전히 미체를 사용해 위장을 했죠. 그러나 소나와 레이더의 발달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수함이 더 이상 표적을 시각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지루한 회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전투마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몰을 향해 길을 나서기 전에 흥미로운 걸 하나 소개하도록 하죠. 미 육군이 대규모 숫자의 말을 동원했던 가장 최근의 주요한 전쟁은 1차 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6만 8천 마리 이상의 군마가 조국을 위해서 복무를 했습니다. 샘퍼피, 해산, 가자 다프, 이리야, 달려라!